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맹렬하게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적극적인 매수세에 나서고 있죠. 요즘 들어서 매체를 통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만 남은 것인지 아직까지 한 번 더 바닥 확인 과정이 남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요. 또 많은 전략가들의 또 갑론을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두 분의 우리 증시로서는 원로분들이십니다. 모시고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과정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다양한 직장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CIO 자금운용단장을 하셨죠. 이창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승조 대표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제 채널을 통해서 무구 선생님으로 더 잘 아실 테고. 몇 달 전에 또 나오셔서 한번 귀한 인사이트를 주셨고, 우리 이창훈 대표님은 제가 진행 맡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을 모신 거는 좀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PD 작가 저희 스태프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긴장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서너 분씩 모시다가 서너 번씩 모시다가 이렇게 조금 거리 둔 게 고작 요겁니다. 거리 둔 게 이건데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사실 이번만큼은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구 선생님, 이 대표님, 동학개미운동 뭐 어떻게 그동안의 개인들 매수세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동학이라는. 네, 약간 선정적인 것 같고. 선정적이다. 예, 제가 주역을 한 30년 연구해서 그런지 네. 브랜드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그 어원의 에너지가 그 구분도 결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오히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금모기운과 같이 전 국민 주식구자 갖기 운동이라든지 어떤 약간 전사적이면 어떤 다른 브랜드가 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기회를 잘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당국에서 또 증권 회사들이 네. 잘 승화시켜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네. 우리 대한민국 같이 그 포트폴리오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전 시스템이 없습니다. 정부 그렇죠. 유명하죠. 그러면 네. 이번 기회에 갖다 해서 5대5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의 부동산 5, 주식 5.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공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그 에너지로 만드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뭐 삼성전자라든지 산 거 보면 삼성전자, 인버스, 레버리지. 일단은 브랜드 시가상위 좀 못 사는 거 좋아요. 네. 근데 들여다 보다가 예. 삼성전자 산 거를 지겨워갖고 예. 노상 올라가 봤자 10% 떨어져 봤자 10%인데 이쪽 딱 들여다보면
50% 더블 가는 뭐 이상한 종목들 많은데 글로만 가지 않은, 그러니까 주식으로 저축하듯이 진짜 사놓고 그냥 한 3년이나 5년 후에 한번 배당받고, 지금 은행 이자 넣어봤자 이자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이자 받는 감각을 한 3년 동안 그 한번 이자 개념 얼마 쌓이나 또 네. 시세 차익도 어떻게 나, 오히려 그런 훈련을 또 리딩하거나 하지. 꼭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꼭 트레이딩 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망할 것 같아서 이름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이 기회를 새로운 걸로 좀 바꿨으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거든요. 그 증권사에서 아니면 증권 정책 당국에서 그런 그 교육을 많이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군데가 이렇게 저는 꽂힙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전 재산의 50%가 부동산에 있고 50% 정도가 주식이 된다면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절반의 자산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 자산까지 들고 있다면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막 가슴 설레이고, 그리고 뭐 우리 무 선생님 자주 이렇게 사석에서도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트레이딩으로 해서 대박도 내보셨고 인생의 쓴맛도 보셨던 분이, 또 이게 이번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이 또 트레이딩으로 하다가 또 망할까 하는 또 걱정, 이게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도 진짜 들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2020년부터 60년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 미래는. 근데 제가 1985년 증권회사 와갖고 지금까지 가다해서 주식으로 저축했으면 다 망했을 때 몇 개 소수의 트렌드 종목의 우리 핵심이는, 우리가 얘기하면 삼성전자 옛날에 3만 원대 있었어. 근데 실제 그거를 끌고 왔을 때 중간에 그 이 플럭추에이션에서 다 당합니다. 네. 그거 건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멘탈도 나가고 자금도 이상해지고 또 내 자금 스케줄과 주식 스케줄이 어긋날 때도 있고, 이게 인생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시간형이나 가치 투자해갖고 실전에서 큰 수익을 낸 분들 보면 대주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주. 예. 그리고 소수 스마트 투자라고 하는 진짜 운이 좋아서 진짜 삼성전자 사놓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매매 안 하신 분들. 오히려 포스코도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영제 종목들 지금 갖고 있는 끔찍. 제가 가장 기억에 나는 그 컨설팅 투자자분이 포스코를 60만 원에 산 걸 지금 들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 기업 갖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별, 요새 보면 뭐 코로나 관련해 갖고 테마주도 극성이잖아요. 네. 최근에서 제가 시젠, 코스닥에서 개인 및 투자자 매수 1위가 시젠입니다. 네, 네. 제가 공시적상으로 파십시오. 예.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을 예측을 못 해요. 바닥에서 10배 갔죠. 잘못하면 10분의 1 토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맞추겠다 하니까 저도 한 지금 34, 5년 차인데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5대5 같아요. 50%는 틀리고 50%는 맞는데 그걸 조절할 뿐이지,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맞추는 게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맞추는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심하면 어떤 저기 3일 전에 네. 한 70대 여성분인데 네. 처음 왔대요. 그래서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사는데 삼성증권에서만 사면 되는, 다른 데 못 사는 줄 알지, 이런 정도의 지식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은행 이자 갖고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음식 장사로 건물주 되신 분이시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갖고 예. 하는 얘기가, 삼성증권에서만 삼성전자 살 수 있냐. 그리고 이거 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은행 이자 갖고 같이 이것도 이자 개념으로 저축해 갖고 3년에 한 번씩만 보세요. 그리고 매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자 갖고
소득이 안 되니까 네. 지금 이거 갖고 할 때는 배당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숙지하시고 트레이딩을 배울 생각하지도 마시고 제가 심지어 이렇게 시세판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 그런 가이드를 했습니다. 오죽 근데 요새 투자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학개미에서 20대 젊은 애들이 적은 돈으로 뭐또 심지어 레버리지 하지만 네. 은행 예금으로 사는 고액 자산가들 중에서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그동안에는 주식이란 주식자는 투기, 그러니까 절대 아닌데, 이제는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본인도 느껴지니까,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나는 노년이신데 예. 다치실까봐 아, 제일 걱정입니다. 일단 뭐 오프닝에서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토론입니다. 요즘 이래 어지간한 이제 주식 관련한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은 장기 투자, 저축하는 개념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건데 우리 이승조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토론할 내용들을 갖다가 다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창훈 대표님 네네. 오늘 이제 동학 개미 운동입니다. 네네.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을 거고 기관에 주로 계시면서 또는 투자 자문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입장에서 이제 시장에 계속 몸담아 오셨는데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라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셨을 때 이번 이 열풍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금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올라가는 국면에서 따라서 이제 뭐 우리가 장 좋다는 소리 듣고 돌아보면 옛날에 이제 현대가 했던 바이코리아 펀드. 예. 그때 뭐 그 당시 한 30조씩 몰렸으니까. 그랬죠. 그죠? 예. 그랬고 뭐 미래가 했던 인사이트 펀드.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 이제 따라서 사는 그런 패턴으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이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예. 그것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파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사는 종목도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개인들은 중소형주나 개별 주식을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많이 사니까 조금 과거하고 패턴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패턴은 다를 것 같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과거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막 유난히 증시 관련 뉴스나 시황에서 개인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네.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러플리.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개인이 주도해서 그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거는 외국인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보면 네. 그 선행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도 따라가고 미국 그래요. 시장이 빠지면 예. 우리도 빠지고. 근데 지금 아마 상관관계를 보면 아마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는 빠지고 네. 또 뭐 미국 시장이 엇박자가 빠지는데 올라오고. 잦습니다 요새.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을 반대로 보면은 더 코릴레이션이 높을 거예요. 한국 시장이 오르면 미국 시장이 오르고, 한국 시장이 빠지면 미국 시장이 빠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이 이게 다 개방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투자가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열리는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시장이 오픈하면은 보통 뉴질랜드부터 열려서 호주 열리고 그다음에 한국 열린단 한국 말이에요. 동격이 같이 열리고. 어쨌든 우리 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게 오픈돼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이 가격을 결정하고 트렌드를 만드는 거는 결국 외국인이다 이거죠. 외국인 한 명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결국은 늘 보면 큰 그 트렌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개인들이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관이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 이야기하지만 개인들 중에서는 뭐 이게 진짜 뭐 아주 여유 자금이 많으셔서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없어도 산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서 손실이 뭐 한 20%, 30%, 50% 이렇게 나면 그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최근에 우리가 봤던 3월의 저점이 꼭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시황과도 연관됐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시장이 어디가 저점이냐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맞추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냐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나고 나서 경기가 거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시장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이름도 명칭 붙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코스닥을 보면요. 네. 코스닥이 주로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시장이잖아요. 예. 코스닥의 이제 대표 지수가 코스닥 지수도 있지만 코스닥 150 지수가 있잖아요. 예. 코스피 200 지수처럼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은 1000포인트에서 이게 밀렸거든요. 네. 밀려서 급락해서 700이 깨졌다가 오늘 보면 한 95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또 빠진 게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이 돈을 막 풀어대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동성량인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슈가 펀더멘탈리 아무런 네거티브 임팩트도 없다. 부정적인 임팩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약간 과열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개인에 의해서 과열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종목을 이렇게 분산할 수도 있지만 예. 시점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시점. 네, 왜냐하면 내가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럼 뭐 지금 조금 사고 또 기다렸다가 좀 더 사고 이렇게.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또 네, 싸게 살 수도 왜냐하면 있는 지금 거고.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6만 원에 갔던 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4만 원 갔다가 지금 5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낙폭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떨어지고 네. 꼭 뭐 우리 이진우 소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기술적 반등 하잖아요. 네. 테크니컬하게. 네. 그랬다가 다시 한번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창훈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하셨던 그거에 이어서 대표님 개인 투자자도 개미 나름입니다. 그 개미 실제 개미 집단에도 보면은 여왕개미 있고 수개미 있고 일개미 막 바글바글 하고요. 아까 예를 드신 그런 경우는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 액면가 얼마인지 아세요 했을 때 멈칫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슈퍼개미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개미도 이제 그 두 가지로 그 주시장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여기서 불이 켜서 경험치가 높은 슈퍼개미도 있지만 네. 아까 돈만 갖고 있는 사이즈가 큰 개미는 저라면은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삼성전자만 매매하시고 시가를 배분해서 이번에 1, 4분기가 저는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실적이 예, 진짜는 2, 4분기 같아요. 그렇겠죠. 예, 실물 경제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네. 2, 4분기하고 3, 4분기 그러니까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그럼 7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거 보고 사고 9월 초에 또 나올 테니까 10월 초에 나올 테니까 그때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 마인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걸 제가 양매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새 개미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인버스 곱하기 2배. 이거를 또 많이 사고 세 번째가 레버리지 ETF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그래도 이제 뭐 나쁜 전략은 아닌데 시점이 또 중요하거든요, 위치에 따라.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소하듯이 예. 어디서는 5대5, 어디서는 3대7, 7대4 이렇게 비율로 해갖고 시소한다 생각하고 비율을 조절하시면 네. 그러면 안 맞히셔도 수익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ATM 기다 해갖고 양방을 걸어갖고 양매도든 양매수도 해갖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 비슷하게 그런 전략으로 자금 배분, 시간 배분, 그 다음에 맞출 생각하지 말고 지그재그해서 밴드를 저는 2000과 아예 느긋하게 1200 잡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800이잖아요. 예. 거기에 반이 대충 400이니까 1600, 1700선에서는 5대5. 위에서는 하방 좀 높게, 밑에서는 상방 높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 2년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전략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진짜 공부를 해서 진짜 주식 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네. 아예 요번에 이제 슈퍼게임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슈퍼게임들 이 선전서 같은 옆으로 네, 자기 네. 나름대로 철학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오히려 뭐 예. 어설픈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예. 뭐 혀를 차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진짜 아니면 건물에서 배당받다 그 목돈을 은행만 놨다가 여기 오시는 분이 저는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 중에서 3, 40대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알라고 그럴 겁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 50대는 이 지식, 뭐랄까요, 욕구라든지 그 승부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을 부를 잊으신 분들 중에서 또 승부욕 있는 분들. 네. 그러면 주식 공부를 또 무지무지 하실 거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걱정되는 게 이 바닥 선수들한테 당할까봐. 이 바닥 선수들한테. 예, 그런 것들 또 CB하고 또 그 라임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 보면 선수가 선수들한테 당하는 구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학습 케이스 스타디를 하시고 예. 여기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신사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쫙 있지만 네. 완전히 어떤 때는 돈 든 조폭 같아요. 예? 돈만 갖고 움직이는 이게 권력 힘이 아니라 돈의 힘 갖고 칼이나 총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네. 그러니까 제 경험에는 이게 신사적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돈만 갖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큰 부 이루신 분들이 저는 가장 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급에 따라 이 주식시장을 거기에 같이 한다 보면 상당히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나 ETF 롱숏만 하시고 마치 내가 ELS 같은 펀드 매니저다. 그런 스타일로 시장을 연구하시고 하시고 대순대로 종목 투자 전략이나 변동성 전략은 전체 자산의 한 20, 30%만 그리고 공부를 철저히 하시면서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처음 와서 그 종목의 주가만 보지 마시고요. 갖다 얘기해서 그 분기 보고서 완전 보고서들을 한 3년 차를 쫙 봐서 그 색인까지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딱 그리고 또 많이 분산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를 찾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전문가 찾지 마세요. 본인이 그 부를 있을 때 자기가 업계에서 잘 하시는 그 경력의 그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업에 의해서 불을 일으신 분들은 그 업에 연관된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압축하셔갖고 그냥 보고서 보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매매만 압축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권해드리지. 지금 이 편차가 굉장히 극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제가 싸워본 결과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전략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평생을 선수로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선수로 살아오셨지 개인으로 사신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 실력이 있습니까? 아, 이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제도권에 있어 보셨잖아요. 네. 예, 그 리서치 센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제 뭐 운용사에서 네. 뭐 펀드 매니저도 오래 했고 CIO도 오래 했고 이제 뭐 대표도 했고 근데 그리고 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 투자자문회사도 차려서 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인의- 행태 같은 것들도 이제 잘 양쪽 제도권에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기금에 가서 연금 CIO도 했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속성을 잘 알죠. 네. 근데 뭐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러면 잘하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개인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이건 진검승부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자기 돈을 넣고 네. 그 하다가 그 잘못되면 돈을 다 잃는 시장이잖아요. 예. 그 다치는 시장이고 그 말하자면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숫자잖아요, 숫자. 네. 숫자고 공공연기금들은 또 엄청난 많은 그 이 촘촘한 이 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옴짝돌싹하지 못한 어떤 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 뭐랄까 액티브한 플레이가 안 되는 구조고 그래서 뭐 제도권에 있는 선수들이 다 실력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개 중에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가 있고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근데 누가 더 실력 있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개인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더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살아남은 사람. 네, 네. 개인으로서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부를 이룬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정책 당국에서 네. 너무 증권회사, 은행 중심의 이 패시브 시장보다 네. 이 젊은 전사, 알파 펀드 자꾸 좀 육성하고 규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알파 펀드? 예, 그러니까 네. 약간 그 공격적 성향의 뭐 패시브 전략보다는 액티브 전략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좀 실력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이즈가 조 단위 이상 운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알파 펀드 보면 사이즈 딱 보면 제가 헐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그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규제 많아서 없어지거나 그만두어요. 하다 보면 네. 30대 이렇게 해서 쟤는 좀 괜찮겠다 하는데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안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리서치 센터 매매 허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리서치 센터에서 매매 예, 어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도 예, 뭐 여러 매매할 수 가지 있게끔. 찬반이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중요한 내 돈 넣어갖고 보는 거랑 네. 그 다음에 내 돈 없이 기업 탐방을 보는 거랑 어떤 느낌이냐면 모니터로 전장을 보는 거예요. 모니터로. 그럼 모니터 딱 보면 저기가 모니터에는 튼튼한 그 평지 같이 보여요. 근데 네. 실제 현장 이렇게 까 가보면 진흙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로 전진 앞으로 하는데 실제 가보면 전진이 안 되는데 무슨 전진이야. 이런 오차가 망가뜨리거든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냐면 현장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전략은 이렇게 돼요. 펀더멘탈이 모든 게 다 이런 어떤 방향을 얘기해 줘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현장에서 그게 이상하면 저는 현장을 따라갑니다. 내 뇌가 주는 합리적 사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안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살아는 남아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이 맞아 해갖고 모니터로 가다 보면 그 똑똑함이 박살을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이승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반론인가 하면은 이게 말이죠. 저는 늘 그동안에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리서치 인력들을 전략가들, 뭐 애널리스트들을 지금보다 더 예우해주고 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괜히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집이라도 몇 칸 늘리려고 주식시장에 자기 돈 안 태울 수 있는 정도에 해줬으면 싶은 게 저는 오히려 저도 경험해봤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지만 자기 돈 실리는 순간 시황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자기가 달러를 매수했는데 주식 빠진다, 환율 떨어진다를 못 쓰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어떤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좀 근데, 있겠죠. 근데 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문제 되면 잡아놓으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당국, 네. 정부 내지는 금융 당국 국민들 보고 주식하지 말아주기 아닙니까? 솔직히. 왜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규제나 그동안에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뭐 역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무슨 사건, 사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뭐 엔간하면 그냥 뭐 은행에다가 안전한 은행에 넣어두시지 뭘 그렇게 개인들이 뒤늦게 공부까지 해가면서 주식을 하실라 합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글쎄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아니, 진정한 만약에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매매하는데 제일 불편한 거는 거래세겠죠. 거래세. 거래세가 지금 0.3%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증권회사 수수료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예. 정부에서 뛰어가는 거래세는 0.3이니까 네. 상당히 높은 거래세 때문에 불편한 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거래세하고 양도차익과세가 지금 공존하잖아요. 네. 양도차익과세의 한도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양도차익과세는 지금 합산을 안 해주잖아요. 손실이 난 건 그냥 손실이 난 거고 네네네. 이익이 난 것들은 따박따박. 세금을 하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일부는 뭐 합산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세제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은 있고 나는 파생시장은 확실히 맞다고 봐요. 파생시장은 옛날에 우리가 코스피 200 같은 게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단위 종목으로 제일 많았던 그랬죠.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감위에서 규제가 들어와서 개인들 이제 들어올라 그러면은 무슨 뭐 교육 받고 시험 예, 보고 예. 막 이렇게 해갖고 거의 엄청난 못 들어오게 다 진입장벽을 못 들어오게 진입장을 해버렸죠. 쌓아놓고 그다음에 차익거래 시장을 확 죽여버리는 바람에 이제 코스피 200 그 선물 자체가 별로 비리비리해졌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CME에서 네. 코스피 200 선물을 야간 선물을 빼버렸더라고요.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뭐 그렇다면서요. 어쨌든 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는 확실히 정부의 규제가 많이 있는 거 같고 개인들한테 그다음에 주식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세제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빼놓고는 뭐 글쎄요 규제 측면에서는 뭐 지금 그리고 워낙 그 이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니까 대부분이 또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이 위험한 자산은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변동성이 큰 자산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결코 위험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자산은 어떻게 보면 크레딧 채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디폴트가 나오면 다 날아가니까. 줄 땐 조금 주고. 그런 위험도로 얘기하면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 ELS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도가 돼 있는데 ELS가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ELS는 이론적으로 보면 옵션을 매도한 거예요. 개인들이. 옵션 매도라고 하는 건 손실이 무한대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 그것도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라 비표준화되어 있는 장애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ELS 지난번에 문제가 된 DLF 뭐 독일 채권 해갖고 문제가 DLF 이번에 라임에서 또 했던 TRS 이런 것들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픈 프로덕트들인데 이런 것들이 은행 창구나 이런 데서 개인들한테 팔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해놓고 보면 주식은 별로 위험하지 않죠. 특히 이제 지금 개인들이 사는 지금 저는 개인들이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개별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 우량 중에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다. 이런 거는 뭐 물론 시점으로는 뭐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주 롱텀으로 견딜 수 있으면 그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길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규제적인 측면에서 세금 이슈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뭐 그리고 주식이 그렇게 롱텀하게 보면 위험한 자산은 아니다. 단 우량 기업 안 망할 회사. 네. 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뭐 장기 투자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그것도 일반을 할 수 없다 싶은 것들은 몇 가지 종목들 말씀만 드리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차트가 훅 떠 있고 아니 한전 아까 얘기했지만 한전하고 포스코가
국민주였어요. 예?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 30년, 25년, 30년 전에 국민주로 전 국민 청약을 받아갖고 IPO 할 때 국민들한테 나눠줬던 주식이거든. 예. 그 한전 주가가 지금 얼마죠? 19,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아우, 저는 10년 전에 그 연습장에서 그 부대찌개 그 사장님 말씀하셨던 태양광 관련 거주 그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다음 주제 가기 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승준 대표님 워낙에 평소에도 이렇게 시황을 갖다 현선물 엮어서 복합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파생 시장이 많이 위축된 거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그것도 증권사나 정부의 무지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하시는데 양매도 시장이 너무 극단해서 외국 중심의 우리나라 시장. 제가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제 친구 좀 인해돼서 사귄 그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를 좀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니네 같이 그 내가 니네 시장을 마음대로 ATM 같이 주무를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반박을 못 해요. 근데 너도 실패할 수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됐나라고 가만 보면 갖다 해서 아까 근데 너무 3년 동안 그 수많은 ELS 엮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예금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은행 가면 이게 양매도 상품의 위험한 상품인지 모르고 요 안에 들면 이자 많이 줘요. 그리고 은행원들은 왜 팔아요? 그 파는 순간에 꺾기가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성과급이죠. 그러니까 대부분도 사건 터지는 거 보면 다 그런 상품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중심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들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솔직히 한번 요번 급락파동에서 이거 증권사 한두 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 3일만 그 통화 수합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늦었다면 2, 3일만 늦었어도 예, 1,300 뚫어갖고 1,500원 그냥 후딱 갔을 거고 그때 분위기로는 뭐 다우지수도 뭐 하루에 1,000, 2,000씩 빠지니까 네네네. 우리 그냥 1,400에서 맞지 못하고 한 1,100, 1,200 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행스럽게 막아갖고 1,400이라는 선을 해줬으니까 네. 이 1,400이라는 선이 기술적 분석하면은 우리나라 20, 30년에 그 IMF 때 270인가요? 그리고 최고점에 딱 중간 정도 됩니다. 1,400 정도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막았어요. 그리고 떨어진 거에 또 반 정도 빨리 회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 지수 보지 말라고 그래요. 양매도가 이제 더 준동할 것 같아요. 양매도가 예, 양매도. 뭐 어떤 뭐 버터플라이 전략이든 옵션 양매도를 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걸 쳐서 그러면 무슨 논리가 나오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시가 상위 30개 종목이 먹을 게 없어져요. 예.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냥 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 이렇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갖다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껴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잘못하면 1년에서 3년 4만 원이나 3만 5천 원 하단, 5만 원과 6만 원 상단. 잘못하면 요 안에서 이 양매도 준동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방향성 못 주고 그냥 ATM기로 빼내는 장 될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막아주는 동학개미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 최고 58%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55%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그래 50%까지 팔아봐라. 그러면 5%거든요. 그러면 예. 총 한 59억 주 발행 주식이 60주 쳐요. 그럼 3억 주더라고요. 그럼 평균 단가 딱 치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만 받아주면, 네? 그러면 이게 분산이 돼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50% 정도를 줄일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그 글로벌 전체적인 사이즈로 삼성전자를.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기계들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방향성의 힘을 뭐라 그럴까요? 이 알파펀드나 약간 공격적으로 한번 이때 한번 힘 밀어주면 이때 진짜 3천 가는 에너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시장은 그냥 저는 오히려 3년, 4년 동안은 요번 급락을 받지 않습니까? 예. 양매도가 준동하는 박스장 또 들어왔다.
또 박스피인가요? 예, 또 박스피. 그러니까 이 박스피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뭔가 개혁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파생상품의 시간은 좀 반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슈퍼개미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 그래도 증시에서 나 오랫동안 실전 경험 있어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합니다. 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아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앞가름 잘해. 글쎄요 뭐 비트코인도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 창창이 남았고 이놈의 종이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 되다 보면 그 실체도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또 한번 각광받을 때가 올지가 모르니까 견디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경험이나 연륜은 없다 하더라도 젊음은 일단 좀 더 높이 쳐주는 가치가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시장의 원로분들을 모셨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거 꼰대들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런 슈퍼개미급들 걱정 안 하고요. 우리 20대, 30대 패기만만한 젊은 분들 걱정 안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승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평생을 식당을 해서 건물까지 이렇게 일구신 분들이 와서 삼성전자를 삼성증권 가서만 살 수 있나요 하는 분들 때문에 한번 조금 토론을 끌어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삼성전자 해봐야 3만 5천에서 한 액면 분할가 그 근처 5만 3천 내지 많이 줘봐야 5만 5천 안에서 한 2만 원 안에서 가다 놓고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만 보고 있으면은 한 10배 갔다가 원위치 하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테마주들이 덜덜한데 그거 옆에서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막 얘기하면은 그거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에요. 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2000년도에 그 크게 깡통을 한번 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그때 시대는 기억나시죠? 밀레니엄, 김대중 정부, 벤처, 예. 새로운 기술, 핸디소프트 이런 예. 것들. 지금 변동성 유어 아닙니다. 뭐 시젠 10배요? 그때는 200배, 300배짜리 나오고 네. 테란로 흥청망청하고 예. 그럴 때 죄송하지만 그때 텐트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순식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장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3, 4천 원짜리가 20만 원 갔으니까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니라 6, 7개월 만에. 네. 그거 가니까 뭐 핸디소프트, 새로운 기술, 한국화 컴퓨터 이런 세상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부가 되더라고요. 이야 세상은 이런 게 있냐. 내가 열심히 한번 월급 받아갖고 해봤자 이건데 여기서는 가만 놔두고 뭐 한 달 만에 그냥 상한가를 그냥 어떤 때는 갭 상한가로 30일 한 달 내내 칩니다. 물론 그때 제한이 돼 있지만요. 근데 네. 결론은 뭐냐? 그렇게 높은 데서 해서 싸아지가 컸잖아요. 네. 한 방에 망가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못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 붕괴되더라고요. 멘탈이 붕괴. 예. 그러니까 멘탈 붕괴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탐욕이 멈춰야 되는데 내가 1억,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됐어요. 네. 그럼 거기서도 레버리지 이번에는 1000억 정도 갈래. 자꾸 더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에서 처음은 크게 벌었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전체 사이즈의 5%나 7%만 떨어져 내가 휘청하는 상황까지 나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가 있죠. 그거 거기서 당해요. 그때 그러니까 건-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 되시고 평생 가장 비참한 게 노년의 빈곤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돈으로 크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1억 넣고 그분 얘기입니다. 5, 6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100억 넣으니까 이게 소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가죠.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요새 6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갖다 해서 100억 은행에 넣는 분하고 같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잡이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가지 않고 전 세계 트렌드로 무슨 MMT 하겠다 그러고 이게 뭐 제로금리로 간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일이라는 일자리 짭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속도전을 낼까 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느 날에서 배당 이자 이거 갖고 이거보다 나니까 삼성전자 사갖고 롱톤을 벌라고 그러는데 알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속도전을 냅니다. 요거 투자 갖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네. 그러면 그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일로 싸고 옵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그거 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0대 부러져도 돼요. 젊으니까 다시 일자리 해갖고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60대부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중에 요새 주식시장 오시는 분은 은행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배당 받고 1년에 한 번씩만 보자. 이런 거 원칙을 첫째 지키고 저는 솔직하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쉬운 말로 1년 동안에 내가 샀던 주식에 50%를 내고 따블을 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은행 예금보다 2배만 더 나와도 하는 정도의 기대 수익률만 하더라도 그거 하겠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 같고 한번 또 누구도 모르는 게 시장 방향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딱 시장이 애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창훈 대표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죠. 아까 그 코스닥 그게 1000에서 얼마 갔다가 1000에서 700이 깨졌죠. 한 600 얼마. 600 얼마 갔다가 지금 이게 거의 900 왔다. 950.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지금 상황이 그러면 코스닥이 그 정도만 빠져도 되는 정도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는 조금 이렇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하나는 길게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로 보여지는데 다른 하나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찍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이 레스큐를 한 거고, 좀 이렇게 그 실물 경제를 이렇게 떠받쳐 왔던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주가가 특히 미국 주가 같은 경우 한 5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돈을 찍어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돈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재정 정책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통화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필요한 정도로만 통화가 증가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가 거의 죽어 있는 시대니까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주가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다른 하나 측면이 금값이 올랐어요. 금값이 예. 잘 아시겠지만 금값이 사실 금은 원래 인플레 해치 수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인플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오른 건 달러가 올랐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고 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 제가 보기에 이 종이 화폐가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뭔가 자기 이 재산을 가치 보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량주, 안망할 기업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은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경제는 이건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거든. 네? 그래요.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거냐 이거죠. 주가는, 시장에서는 그래요. 네. 주가를 보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그 무너지기 직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 이거죠. 그럼 이제 미국이 내가 보기엔 이제 4월 중순 넘어가면 기업들 이 어닝 시즌이 되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매크로 지표는 오케이. 근데 기업들 실적이 발표될 때는 대부분이 보면 반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1분기 실적도 안 좋을 뿐더러 1분기보다 2분기 더 나쁠 거 아니에요.
그걸 지난 3월 급락으로 다 선반영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예. 그렇게 시장이 똑똑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그 전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거든.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뭔가 모멘텀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사죠. 아니 어제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을 넘게 팔았어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 코스닥 시장이 3천억이면 거래소 시장으로 얘기하면 3조를 팔았다는 거거든. 예, 예.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래도 괜찮나? 저는 아직은 조금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예. 그리고 이게 뭐 치료제도 없고 백신은 한참 남았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시장이 다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또 이순재 대표님 가끔씩 제가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면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코로나가 세상을 요번에 우리 학습시켜 준 것 같아요. 학습. 예, 석유 없어도 되는 세상에 살 수 있구나. 첫 번째 비대면 자동차라는 거를 몰지 않고 가상 세계 속에서 지금 사는 분들이 그 사회적 거리해 갖고 그런 시장을 많이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베이팅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제가 또 크게 벌었다 실패했던 밀레니엄 시대 같지요. 저는 그런 그 버스터가 한번 또 터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흥분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생각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버블이 한 번 더 온다? 예, 더 올 것 같은 이유는 저는 네. 코로나가 안 끝났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말까지를 서울과 경기 지역 볼래요.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예. 그러니까 진짜 줄어드는 건지 좀 뭐라 그럴까 16일부터 말까지의 그 수치를 좀 볼래요. 그리고 구로 콜센터보다 더 심각한 술 융점 이 부분이 저는 확산 속도를 어떻게 또 만드나 이거는 또 카오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적할 거고 두 번째로는 저도 시장이 그 합리적 가설을 반영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 요번에 떨어진 거는 네. 그냥 잘못하면 파손되고 거의 예를 들어서 없어질 것 같은 공포에서 그 속도를 일단 생각하자고 그냥 메꿨다면 이제는 그 오차를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실적과 현재 있는 그 오차가 어떤 거는 그 커버가 되는 게 있고 어떤 네. 거는 그 요새 그 주간 수답 그 수치의 변화도 신규 보면 수급수당. 예 네. 이거 같이 어떤 기업들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변동성 실적 나오는 것들 사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실제 주가와 이게 괴리를 어떻게 진짜 메꿔지나 이거를 한 분기 실적 2번 볼래요. 2, 4분기하고 3, 4분기. 거기에서 뭔가 수렴이 돼갖고 튼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이까지는 섣불리 그 예단하지 말자. 몰빵할 건 아니네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간 이 에너지가 지금 또 2천 얘기를 합니다. 예? 2천 얘기를요. 그럼 1,800에서 2천 간다고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다라는 것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 인덱스를 여기서 오르는데 거기서 반토막되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실적이나 이런 게 그렇죠. 뒷받침이 안 돼서 네, 네. 그런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나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백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예. 저는 이제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먹거리가. 예, 먹거리 이제는 식량 위기로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벌써 뭐 부분이 슬쩍슬쩍 얘기가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해서 비대면에서 이제 간단히 해서 해외에서 주요 우크라이나 밀
네. 베트남의 커피쌀, 네. 뭐 이런 이제는 석유와 연관된 원자재만 받잖아요. 네. 사람 먹거리에 대한 원자재도 이제 6개월 동안 들여다볼래요. 여기서도 뭔가 되면 우리는 지금 사재기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근데 외국에는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우리 쪽으로도 온다면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걸 다 들여다보면서 미리 생각하는 전략으로는 이제는 남은 게 먹거리,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빅브라더 세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내 개인적 자유나 신자유주의나 이런 거를 포기하더라도 뭔가 국가 위주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어. 이게 중국이 벌써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네. 홍콩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홍콩 사이드는 중국과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많고 그런데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뉴스에서도 계속 커버하잖아요. 요새는 홍콩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홍콩 없죠? 뉴스. 예. 네. 그래서 홍콩 쪽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변동성을 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 네. 저는 그래서 아직 남았다 이렇게 아직 보겠습니다. 남았다. 이창훈 대표님,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그동안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잘 떠받쳐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이나 ECB의 그 어떤 갈수록 무소불위에 그리고 뭐 원칙도 룰도 없는 그런 식의 막 확장이 못마땅합니다만 어쨌거나 2008년에 시스템을 어쨌거나 붕괴를 막고 지금까지 떠받쳤던 그 공은 인정하는데 이제 갈수록 보니까 중앙은행들이라는 게 못할 게 없는 것 같고 이른바 재정 확대라고 해가지고 이 또 정부들이 지돈도 아닌데 뭐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왔는데 통한다고 보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이슈가 우리 예.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에 우리가 97년도, 98년도 외환위기 때는 달러가 부족했으니까 그거하고도 다른 거죠. 달러를 꼬아서 못했고 네.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였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 찍어서 집어넣어주면 돌아갔는데 네. 이거는 다른 이슈잖아요. 지금 못 다니잖아요. 못 네. 다니고 국제 간의 교육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에 대한 이 임팩트는 되게 크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집어넣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1,000불씩 줘. 우리도 100만 원씩 준다며요. 근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하려면 폭증하는데 그 100만 원을 갖고 어디가 쓰겠어요. 에? 그 전체적으로 교육이 안 되잖아요. 물류도 안 돌아가고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저는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임팩트를 준.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못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네. 돈이 없었을 뿐이지 다 돌아다니고 공장도 돌아가고 다 했잖아요. 지금 공장도 안 돌아가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격리하고 얘기하신 대로 개인의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가 다 통제하잖아요. 너 움직이지 말고 2주 동안 거기 붙어 있어. 여차하면 팔찌까지 끼울래?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는 제가 생각하기 예측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과거의 패턴 때문에 처음엔 충격이 왔을 때 우르르 무너졌다가 옛날에 다 괜찮았으니까 돌린 건데 이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나는 꽤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케이 한두 달 뒤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다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 합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한두 달 지나갔고 3달, 4달 못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다른 이슈고 그래서 생각보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 불확실성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뿌렸기 때문에 정상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정상화되고 나면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게 뭐 딴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친구들 만나서 밥 예전처럼 먹고 예전에 뭐 공장 일상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돌아가면은 이 풀린 돈이 그렇죠. 말을 버블을 할 만들 것이다.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순신 대표님 혹시 오늘 제가
꼭 한번 들어야 되는데 못 끄집어낸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월급 주는 회사, 매출 일으키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아하. 예, 이제 매출단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매출. 그다음에 개인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크레딧, 신용,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몇 개든 다 살려줄 것 같아요. 돈 찍어. 어떤 방식이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 뉴스의 흐름이 예. 어지간하면 죽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은 얘기가 다릅니다. 개인 크레딧이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놓치거나 그러면 대출이나 모든 신용 등급에서 개인 평가돼서 다 갑자기 끊기죠. 이상한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크레딧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와 연동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셔야지 막상 내 크레딧가 계속 유지돼 이 큰일 나거든. 이 기회 이용해서 그것들은 핑계대고 구조조정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날도 잘 견뎌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위기가 기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별도의 제가 뭐 사족처럼 정리를 안 해도 우리 두 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딱 보니 한마디로 그거네요. 용어로 칠 것 같으면 속도 그리고 어떤 배분에 있어서 금액뿐만 아니라 시간의 배분, 타이밍의 배분 그리고 욕심을 약간 낮추는 기대 수익률에 적절하게 세우는 거. 목표가 크다 보면 욕심이 크다 보면 서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당할 수가 있고 멘탈이 무너졌다고 하셨지만 그러다가 건강도 상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야, 어떻게 주간 전망대는 뭐 늘 우울하냐?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분들의 이런 충언을 한번 새겨 들어주셨으면 이 험난한 시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봄날입니다. 또 건강하게 다음 주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러면 서대 청년에서는 비슷한 톤을 갖고 가시는 분을 모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하나 불렀어요. 왜냐면 삼년수를 겪으면 사람이 다 생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 편하게 있는 펀드는 이제 30대, 40대, 40대로 그래야 항상 싸울 거다.